네, 오늘 발표 드릴 제목은 일단은 먼저 이제 그 정부가 하는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김진슬 교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고 엄청 굉장히 진짜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 국가의 재정 관련된. 근데 사실은 좀 들으면서 저도 이제 잘 모르는 분야니까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가볍게 가는 식으로 최대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뭐 사람들 생각하기에는 다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나도 커뮤니케이션 맨날 하잖아요. 우리 지금도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고요. 그런데 도대체 정부가 하는 커뮤니케이션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게 있을 거고 중요한 게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사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오늘 짚고 넘어가 보자 합니다. 우선 이제 제 소개를 먼저 하면은요. 저는 이제 네. 저는 그 UT 알링턴에 이제 어시스턴트 교수로 있고 저도 이제 행정학과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리서치 에어리어가 뭐 이제 행정학 안에 있지만 사실은 이제 난프라핏도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매니지먼트 관련된 거 연구하고 조직 관리라든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은 퍼포먼스를 내고 어떻게 하면은 이제 뭐 이렇게 잘 관리를 할 것인지 조직 운영을 이런 부분들을 주로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오른쪽 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사실은 공부하기 전에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저도 회사원으로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일반 그냥 회사에서 한 15년 동안 일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섹터를 옮겨 다니면서 일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관심이 섹터 비교라든지 그 다음에 또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백그라운드는 한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직관리 측면에 있어서 한국과 미국 비교하는 것들 이런 것들 조금 관심 있게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연구도 주로 이제 연구에 대한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실은 이렇게 과거 경험에서 나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일을 하면서 느꼈던 점들. 그래서 굉장히 좀 저도 굉장히 프랙티셔너 분들, 그러니까 실제로 일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연구를 많이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릴 말씀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첫 번째는 커뮤니케이션인데 인터널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엑스터널 커뮤니케이션, 바깥쪽 외부와의 커뮤니케이션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 커뮤니케이션인데 이제 우리 코비드 상황에 있어서의 커뮤니케이션을 중점 또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이제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의 말씀을 먼저 드릴 건데요. 커뮤니케이션이 뭐냐? 맨날 하는 게 커뮤니케이션이긴 한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연구를 했는지 먼저 잠깐 보시면 컨셉 굉장히 커뮤니케이션의 그 베이직 컨셉은 굉장히 간단해요.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있고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전달을 하겠죠. 의도가 있고 뭔가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전달을 하는데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전달을 하느냐가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을 전달을 하느냐 이 두 가지의 문제가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고요. 거기에서 나올 때는 그러면 많이 전달하는 거냐 아니면 그 퀄리티가 중요하냐 요거에 대한 또 논의도 됩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든 메시지를 전달을 하면 이걸 받아들이는 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거를 그대로 뭐 의도에 맞게 100% 무슨 뭐 찰떡같이 알아들으면 좋은데 전혀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연구들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 특히 조직에 있어서는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이 드는 이유가 이제 그거죠. 그러면 이제 조직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개인 간 친구랑 대화하는 것도 커뮤니케이션이고 내가 엄마 아빠랑 얘기하는 것도 커뮤니케이션이고 자녀랑 얘기하는 것도 커뮤니케이션인데 그러면 조직의 커뮤니케이션은 뭐냐? 그거는 조직을 하나의 통으로 보는 거예요. 조직을 하나의 개체로 보고 이 조직 자체가 이제 그 조직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느냐가 이제 인터널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조직 자체가 조직 바깥에 있는 사람들한테 어떤 얘기를 하느냐가 이제 엑스터널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건데 그래서 인터널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조직의 인터널 커뮤니케이션은 단순히 하나의 메시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통합적으로 어떻게 보여지는가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단순히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메시지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공식적으로 나가는 메시지도 중요하다. 이것도 또한 포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조직이라는 것이 그 안에를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굉장히 다양한 레벨들이 있잖아요. 그 다양한 레벨들에 있어서 또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모든 거를 다 포함해서 이제 인터널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겠고요. 그러면 뭐 굉장히 뭐 나누는 방식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이렇게 수평적이냐 상하관계적이냐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그게 이제 많이들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버티컬이 이제 수직적인 거죠. 수직적인 커뮤니케이션은 어떤 직원이 어떤 이제 직원분이 한 분 계시면 그분이 자기 밑에 직원하고도 대화할 수 있고 그 윗분하고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게 이제 수직적인 대화이고 이 호라이존탈 커뮤니케이션, 이 수평적인 커뮤니케이션은 이제 뭐 동료랑 대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심지어는 부서와 부서가 대화를 한다든지 그죠? 어떤 부서가 다른 부서에 뭔가를 요청을 할 때 어떻게 요청을 하는지 그 이제 수평적인 형태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이렇게 많이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많이 쓰는 이제 티오리 하나만 소개를 해드리면 미디어 리첸스 티오리 이게 이제 사실 커뮤니케이션, 디파트먼트 오브 커뮤니케이션 진짜 커뮤니케이션 연구하는 부서 있잖아요. 그쪽 학자들 그분들도 많이 쓰시는 굉장히 유명한 그쪽에서는 티오리인데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메시지를 전달을 할 때 그때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커뮤니케이션이 전달이 될 때 어떤 수단으로 이 메시지가 전달이 되느냐 어떤 그 미디어를 말하는 건데요. 그 미디어를 어떤 미디어를 쓰는 게 좋으냐 말로 할 거냐 문서 형태로 보낼 거냐 전화를 할 거냐 이메일을 할 거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 이 여기 밑에 보시면 린 미디움이라는 게 있고 리치 미디움이라는 게 있잖아요. 린 미디움은 뭐냐? 이게 인포메이션이 정보 자체가 좀 단선적이고 단순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보내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보내기에 적합한 미디어예요. 어떤 거 있냐면 숫자. 뭐 왜냐면은 해석의 여지가 없잖아요. 숫자는 숫자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은 그냥 숫자라든지 아니면은 정보의 사실에 기초한 그런 얘기들, 이런 부분들은 말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글로 가는 게 낫다. 이런 거거든요.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왜냐면 숫자는 말로 하면 까먹죠. 정확한 정보인데. 그러니까, 그리고 뭐 해석의 여지가 없으니까 이렇게 굉장히 단순하고 그 어떤 다양한 어떤 그런 뉘앙스를 담고 있지 않으면 차라리 단순한 미디어에다가 태워보내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뭐 굉장히 클리어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루틴하게 가는 이런 정보들 이런 것들은 그냥 문서로 보내는 게 낫다. 대신에 예를 들어서 그 어떤 회사의 그 임원분들과 회사 사장님이 전략적인 논의를 하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정보가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이 문서로 하면은 세월호 내월호 끝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들으면서 그 사람의 얼굴 표정을 보면서 이 사람은 어떤 거를 더 선호하는지도 알아야 되고 그러면서 그때 이 대화가 왔다 갔다 하면서 어느 정도 결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많은 정보를 보내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을 할 때는 리치 미디움을 써야 된다. 리치 미디움은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는 미디움. 그게 뭐냐? 그게 이제 페이스 투 페이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페이스 투 페이스는 뭐 얘기하다가 글을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막 그리면서 보여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표정으로도 가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목소리에서 나오는 뉘앙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요럴 때 써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조직에서 특히 이제 하위 조직, 이제
어떻게 보면 프론트라인에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어떤 문서라든지 정확한 이런 정보가 가는 게 중요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좀 그 위에 포지션에 계시는 분들이 서로 뭐 굉장히 큰 좀 그 전체 방향을 논의한다던가 이런 굉장히 복잡한 얘기를 할 때는 만나서 하는 게 낫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게 이제 요 띠오리의 주요된 얘기고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 메시지가 넘어가는 단계에 있어서 뭔가 혼선을 줄이기 위한 거예요. 사실은 목적 자체가. 그러니까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와 메시지를 받는 자 사이에서 이 서로 오해하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들을 최대한 줄여보자라는 게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 조직의 커뮤니케이션 어떻게 보면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이 어떤 조직이냐에 따라서 틀려요. 선호하는 것도 틀리고 방향도 틀리고 스타일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이렇게 세 가지 섹터 이렇게 나눠놨잖아요. 이거는 그냥 저희가 뭐 공부하고 그동안 학자분들이 말하신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공공조직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민감하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법에 대한 거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 그 다음에 이 하이어라키 이게 되게 중요해서 이 위에서 뭔가 지시가 떨어지지 않은 거 하기 힘들고 약간 이런 조직의 어떤 특성이 있는 반면에 어떤 그런 비영리 단체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되게 유연하지만 이 관련된 그 스테이크홀더들, 이해관계자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돈 주시는 도너분들 계시죠. 그 다음에 정부랑도 관련이 있죠. 그 다음에 그 커뮤니티에 내가 이렇게 도움을 드리는 분들도 있죠. 이런 분들 목소리도 무시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분들의 요구사항들이 너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들이 발생을 많이 합니다. 이런 게 이제 또 비영리의 특징이고. 그러면은 영리 조직은 어때요? 영리 조직은 굉장히 뭐 그 안에서 치열하잖아요. 경쟁이 치열하고 그 다음에 어쨌든 간에 주주의 목소리를 많이 대변하게 되고 아무래도 이제 돈 때문에 많이 움직이게 되죠. 이러한 기본적인 바탕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커뮤니케이션 스타일들도 많이 달라요. 그래서 뭐 그 정부 조직 같은 경우는 그래서 굉장히 문서화된 거 좋아하고 명쾌한 거 좋아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중앙 집권 집중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룰을 많이 따라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어떤 그런 레귤레이션 어떤 정책이라든지 그런 명령들 그런 게 있으면 그걸 따르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도 외부에 말할 때 그래서 마음대로 막 내 생각 막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랬다가 저희 맨날 뉴스 보잖아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맨날 뉴스 나오고만 하잖아요. 굉장히 그런 거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비영리 단체는 일단은 돈이 없는데 해야 될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없는 돈을 쪼개가지고 써야 되다 보니까 이 내부적으로 서로서로 그 어쨌든 타협점을 찾아요. 어쨌든 간에. 그렇다고 싸우는 건 많이 지양을 하려고 노력은 하는 것 같아요, 느낌에. 근데 이제 영리단체는 또 틀리죠. 회사들은. 굉장히 개인화되어 있잖아요. 자기 목적에 의해서 좀 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옛날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여의도에 출근을 했던 사람인데, 현대카드 본사가 국회의사당 바로 앞에 있어요. 예, 거기 출근을 했었는데, 그럼 똑같이 여의도역에 내립니다. 그래서 그때 몇 번 출구지? 1번 출구인가 2번 출구를 해가지고 쭉 가던가 아니면 셔틀을 타고 가요. 그렇게 맨날 출근하다가, 이제 졸지에 다른 회사로 이제 출근을 하게 된 거예요. 비영리 단체로 옮겨갔거든요. 근데 그것도 여의도에 있어요. 여의도역 근처에 있습니다. 그래갖고 출구만 달라요. 그래서 90도만 달라요. 그래갖고 이제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는데 어저께까지는 이쪽으로 걸어가고 오늘은 이쪽으로 걸어갔는데 물론 이제 외양상으로는 엄청나게 차이가 많죠. 건물의 뭐 질이라든지 뭐 건물의 사이즈라든지 뭐 그런데 가장 놀랐던 게 뭐냐면 되게 조그만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탔는데 저는 모르는 분들이 저한테 막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저를 막 알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막 인사를 하는데 좋은 하루 되세요. 막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날까지는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제 인생에서 같은 회사에 뭐 있지만 같은 엘리베이터에 타고 분명히 같은 회사 사람이지만 내가 얼굴 알지 않은 이상 인사 안 했거든요.
그랬는데 여기 왔더니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 마구마구 인사하고 막 그 약간 닭살 돋는 멘트 같은 거 막 하시는데 이게 진짜 이게 조직 문화가 다르구나. 굉장히 크게 느꼈거든요. 문화 충격이었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이 조직들이 굉장히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그러면 그래 커뮤니케이션 잘하면 좋지. 근데 그게 정말 효과가 있는 거야? 그 조직에 정말 도움이 되는 일이냐라고 봤을 때는 도움이 되더라. 제가 한 연구에 따르면. 왜냐하면 그 조직이 방향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인사 정책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 이럴 때 이 조직 구성원분들한테 어떻게 그걸 잘 전달해 주냐에 따라서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회사에 대한 어떤 충성심이라든지 그 다음에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동기부여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 조직이 어떤 시그널을 좀 주느냐에 따라서 특히나 그 대표 되시는 분들, 탑에 계시는 분들이 그 현장 직원들한테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멀리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분들이랑 최대한 대화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어떤 그런 루트가 대화의 창이 열려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 직원분들한테는 어떤 시그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조직은 우리 여기 일하시는 분들을 케어한다. 우린 그들을 생각한다. 이런 분위기를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동기부여를 받고 거기에서 퍼포먼스가 더 난다. 이런 거는 확실히 이제 규명이 되어진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야 어떤 조직의 전체적인 고리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회사들도 그러잖아요. 중장기 계획 맨날 세우잖아요. 근데 그게 바뀌거든요. 계획이라는 게. 바뀌는데 그 바뀌는 걸 밑에 직원분들이 모르면 이 전체적으로 같이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인 그런 그 조직의 어떤 뭐 목적이 바뀐다든지 뭐 목표가 달라진다든지 근데 뭔가 크게 변화되는 게 있을 때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은 변화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어떤 조직 내에서 변화가 있을 때는 굉장히 중요하게 이 커뮤니케이션이 미리 사전적으로 그 전략적으로 좀 사전에 준비가 돼서 이루어지고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거를 받아들이고 컨센서스를 이뤘을 때 그게 되는데 그걸 생각보다 많은 조직들이 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가. 일단은 고. 하면 니네 따라와. 약간 이런 분위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삐걱거리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우수한 인재들을 많이 잃어버리는 그런 조직들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이게 단순히 퍼포먼스뿐만 아니라 이제 지금 이노베이션 얘기를 하는데 이노베이션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노베이션 그럼 굉장히 큰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탑다운으로 떨어지는 이노베이션 그러니까 굉장히 뭐 가끔가다 한 번씩 크게 터트리는 이노베이션 있잖아요. 뭐 새로운 걸 뭔가를 막 확 가지고 와가지고 쓴다든지 뭐 CEO가 우리 이거 해야 돼 하면서 확 뒤집어 버린다든지 그런 이노베이션은 굉장히 큰 건데 사실 그런 거보다 어떻게 보면 이 지속적으로 잘잘하게 이루어지는 이노베이션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조직 내에서. 근데 그런 잘잘하게 내부적으로 이렇게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이노베이션. 이거는 일선에 계신 분들, 그 직원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지 않고 그런 게 안 돼 있으면 이노베이션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특별히 큰 돈 필요한 거 아니잖아요. 내부적으로 프로세스를 개선을 한다든지. 근데 기본적으로 조직 내부에서 어떤 위에 뭐 부서장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거를 막 인커리징을 하지 않으면 밑에 계신 분들 할 이유가 전혀 없죠. 특히 이제 그 공공조직은 더 심하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어떤 회사 갔을 때 들었던 말 중에 진짜 최악이 뭐였냐면 이거 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어요? 하고 물어봤어요. 왜냐면 내가 이제 봤을 때는 왜 이렇게 되게 쓸데없이 시간을 버리면서 일하고 있지? 이렇게 보였거든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그냥 기존에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이러는 거죠. 이런 대답. 그러면서 약간 그냥 너는 질문하지 마. 질문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거야.
이게 조직의 분위기가 되면 그게 이제 직원분들의 동기라든지 이런 걸 싹 말살시키기 때문에 자생적으로 생길 수 있는 이노베이션을 망쳐버리는 그런 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컨티뉴어스 이노베이션, 그러니까 바텀업으로 올라가는 이런 이노베이션을 장려하기 위해서라도 굉장히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되게 중요한 이유가 이 이노베이션이라는 것 자체도 각각의 이노베이션이 프로세스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뭐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노베이션이던 아니면은 갑자기 위에서부터 떨어지는 이노베이션이던 그 각각의 프로세스들이 있는데 처음에는 어쨌든 문제점을 인식을 하는 단계가 있을 거고 그러면 이렇게 바꾸자. 뭔가를 새로운 거를 해보자 하는 단계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거를 계획을 해서 그 다음에 임플리멘테이션 실행을 해보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아 이거는 좀 더 개선해야 되겠네 이러면서 다시 수정을 하고 이런 순환의 과정들이 있는데 이런 관계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커뮤니케이션이 계속 뒤따라오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특히 이제 그 버티컬 커뮤니케이션 제가 말씀드렸던 윗사람과 그 직원과의 대화, 그 다음에 그런 같이 협력하는 옆에 동료와의 대화 이런 것들이 제대로 서포트가 되지 않으면 이런 이노베이션 자체가 이루어지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fairness인데 제가 그 작년 여름에 한국에 방문을 했었어요. 그게 이제 사실 미국 온다 한 8년 만에 들어간 거였거든요. 굉장히 오래간만에 갔는데 제가 예전에 알던 이제 뭐 제 밑에 뭐 회사 동료도 있고 같이 공부했던 사람도 있고 제 나이 이제 이런 분들이 옛날에는 막 뭐 대리 과장 막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제 제 또래는 부장급이 됐고 저보다 위에는 이제 전무이사급이 됐고 저보다 조금 밑에 나이 어린 친구들은 이제 차장급이에요. 네. 친구들과 이런 분들을 만났을 때 제가 너무 많이 들은 얘기가 미치겠다. MZ 세대랑 윗세대 사이에 껴가지고 나 죽을 것 같다.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MZ 세대가 뭔데요? 뭐가 그렇게 힘들어요? 그랬더니 아니 우리는 옛날에 하라 그러면 까라면 까고 하라 그러면 했잖아. 얘네들은 안 그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뭐가 그렇게 힘든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요 fairness 요게 이제 theoretical frame인데 요거 관련된 얘기를 너무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줬어요. 아 이미 그런 거 연구돼 있다. 그래서 막 설명을 해줬더니 듣던 부장님들 잠깐만 나 잠깐 노트 끝내서 좀 적을게 막 이러면서 막 적으시는 거예요. 제가 이거 알아야 되겠다고. 그리고 그게 뭐냐면 이 조직 내에서 직원이 아 공평하다. 우리 지금 한국 사회 공정, 젊은 친구들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이 공정이랑 관련된 이제 얘기인데 그 공정이 뭐냐, 특히 조직 내에서 공정이 뭐냐. 그 세 가지로 크게 분류를 하거든요. 인터랙셔널 저스티스는 이제 사람 간에 얼마나 공정하게 이제 어떤 그 내 상사가 나한테 인간적으로 얼마나 공정하게 나한테 대하느냐 이런 거에 대한 문제고요. 두 번째 디스트리뷰티브 저스티스는 내가 얼마나 일을 할 때 필요한 리소스, 뭐 돈이라든지 뭐 아니면 어떤 다른 서포트라든지 윗사람 서포트든 어떤 거든 하여튼 그런 거 그런 리소스를 정말 공정하게 분배를 해주느냐 그리고 내가 일을 잘했을 때 그거에 대한 보답을 공정하게 받느냐 내가 일을 열심히 하면 고과에서 L을 잘 받느냐 옆에 친구는 일 잘 난 못한 것 같은데 왜 쟤는 A고 나는 B냐 이거에 대한 문제인 거거든요. 그 다음에 프로시저럴 저스티스는 뭐냐면 프로세스가 공정하게 돼 있느냐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든 프로세스가 정말 내가 이해했을 때 정말 공정하게 잘 돌아가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고 이제 마지막이 뭐냐면 이제 인포메이셔널 저스티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정보 중요한 정보가 정말 공정하게 제공이 되어지느냐 이런 부분까지도 요즘에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프로시저럴 저스티스예요. 얼마나 공정하게 프로세스가 되느냐. 친구들이 이제 그동안 최근 몇 년 동안
사회에 문제 많이 됐잖아요. 막 나와서 막 애들 뭐 젊은 친구들 시위도 많이 하고 그게 사실은 요거랑 또 관련이 많이 있거든요. 얼마나 프로세스를 공정하게 했느냐 대학 갈 때 얼마나 회사에 뽑힐 때 공정하게 들어갔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보면 조직 내부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한 분이 이제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얘기하시는 게 뭐라고 하셨냐면 예전에는 뭐 회사에서 뭐 정하면 그냥 따라서 했다는 거죠. 근데 요즘 애들은 부서장이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그 이유도 알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프로시저럴 저스티스예요. 왜 이런 조직 내 디시전 메이킹을 했느냐. 그 전 단계에도 궁금한 거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제 기억을 소환해 보니까 확실히 달라진 것 같기는 해요. 저 때는 어떻게 했냐면 제가 이제 예전에 제가 이제 뭐라 그랬죠? 사회 초년생일 때 삼성에서 일할 때는 이게 정보가 부서장뿐만 아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부서장들이 그 밑에 파트장들 모아놓고 회의를 하면서 또 그 중에 파트장까지만 알아도 되는 내용을 공유합니다. 그러면 파트장들은 자기 밑에 직원들을 모여놓고 그 모든 사람이 알아도 될 만한 내용까지만 전달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내용이 다 오픈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게 굉장히 당연한 거였고 그래서 밑에 친구들은 잘 모르고 그냥 내가 전달받은 것만 알고 거기서 행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런 게 많이 무너지고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세대 자체가. 그래서 이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느냐. 정말 모든 거를 다 밝히면 오히려 긁어부스럼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그 프로세스가 정말 공정했다라는 걸 얘기를 할 때 어떤 방식으로 내가 사람들한테 이 메시지를 전달하느냐가 중요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것도 좀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이제 엑스터널 커뮤니케이션 말씀을 잠깐 드리겠는데요. 이제 이 동그란 거를 조직이라고 봤을 때 안에는 이제 인플로이 분들이 계시겠죠? 요런 이제 직원분들하고 대화하는 게 인터널이라면 이제 바깥쪽에 계신 분들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 게 엑스터널 스테이크홀더와 대화하는 건데 많죠. 뭐 관련된 다른 유관기관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정부기관 뭐 이랑 관련된 어떤 비즈니스 파트너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관련된 비영리 조직이라든지 다른 그런 조직들도 많을 것이고 미디어랑 얘기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심지어는 그냥 일반 개인분들 하고도 대화를 하실 텐데 그러면 이게 너무 다양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분들이랑 대화를 잘 해야 되느냐 이제 그런 게 나오는데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한 세 가지 정도로 스트레티지를 얘기를 하는데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첫 번째는 인포메이션 스트레티지 이거는 그냥 원웨이로 이제 인포메이션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장 중요한 내용들 전달하고 이제 예를 들면 뭐 프레스 릴리즈라든지 PR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뉴스레터 같은 거 이런 거 발행하시잖아요. 그다음에 뭐 리포트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서 발행하시고 이런 것들 많고 두 번째는 persuasive strategy 이거는 어느 정도 이제 메시지를 받는 대상자와 어느 정도의 이제 이게 만나는 접점이 조금은 있어요. 인게이지먼이. 예를 들어서 뭐 이벤트를 한다든지 뭐 어떤 뭐 타운홀 미팅을 한다든지 뭐 캠페인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 좀 만나잖아요. 그럼 듣는 게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지만 대부분은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게 좀 많아요. 요거는 보여주면서 뭔가를 만들고 싶은 거죠. 그 다음에 다이얼로그 스트래티지는 이거는 완벽하게 투웨이로 이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상호 간의 이해도 많이 돼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로 많이 드는 게 소셜 미디어예요. 조직도 많이 소셜 미디어 많이 운영하시잖아요. 정부 조직도. 그래서 사실 이제 세 가지 스트래티지 중에 다이얼로지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좋다. 어떻게 보면 특히 요즘에는 좋고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다이얼로지 커뮤니케이션 요 스타일에는 이렇게 5가지 그 프린시플들이 있는데 이게 다 적용이 다 돼야지 진정한 이제 상호 간의 대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사실 이거를 다 하기는 사실 어려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실질적으로. 상호 간에 서로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굉장히
바로바로 이 인게이지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공감도 해야 되고, 하지만 위험하기도 하고, 이걸 하다 보면 너무 바로바로 이제 대응이 되니까.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풀리 이제 어떤 커밋먼을 가지고 대화에 참여를 해야 된다. 이런 게 있는데요. 사실 소셜미디어가 그럴까요? 특히 이제 정부 조직에서 운영한 소셜미디어가 사실 이런 정도까지 못하거든요. 대부분 어느 정도 인포메이션 전달이나 그 다음에 어떤 이벤트를 하고 뭐 이 정도 수준이지 정말 이 양자 간의 소통을 100% 하는 그런 어떤 조직이 운영하는 소셜미디어는 사실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직이 운영하는 그러면 엑스터널 커뮤니케이션 채널들은 어떤 게 있는가 이렇게 대충 봤더니 대부분 이제 뭐 웹사이트 많이 하시고 전화하면 전화 받기도 하고 이메일도 받기도 하고 뉴스레터 같은 거 이제 막 이뉴스레터 막 이런 거 해서 보내기도 하고 하죠. 요즘에 소셜미디어도 많이 운영을 하세요. 뭐 페이스북, 트위터, 뭐 인스타그램, 유튜브 요즘에 유튜브 핫하죠. 틱톡이라는 것도 하고 많이 합니다. 이제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뭐 비영리 단체들도 당연히 그러고요. 그 소셜미디어에 굉장히 많이 하세요. 담당자 두고 많이 하세요. 하는데 이게 위험성도 진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 담당자가 뭔가 댓글을 잘못 달아도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특히 정부는. 그래서 뭐 그거 가지고 기자에 띄면은 그냥 바로 뉴스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조심을 해야 되는 게 또 소셜미디어인 것 같고. 대신에 그래서 그럼 뭐가 중요하냐? 요즘에 이런 거 많이 보셨죠? 뭐 올렸다가 잘못되면 삭제. 원래 소셜미디어는 삭제하면 안 돼요. 삭제하면 더 욕먹습니다. 차라리 솔직하게 얘기하고 죄송하다 하고 넘어가는 게 훨씬 깔끔합니다. 근데 많이 삭제하세요. 그게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responsibility and honesty거든요. 이게 삭제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더 뭐가 뒤가 구리구나 이런 느낌만 주기가 딱 좋기 때문에 소셜미디어는 정말 조심해서 이제 운영하셔야 될 것 같고 이제 이게 이제 미국의 이제 시리 오브 달라스 제가 살고 있는 여기 이제 이런 거 운영하죠 유튜브 요즘에 많이 운영합니다. 근데 보면은 이제 무슨 여기 뭐 뉴스도 많이 전달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뭔가 좋은 일을 할 때 영상을 찍어서 올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네, 뭐 이렇게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보시면 달라스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겠어요. 메트로폴리탄인데. 근데 여기 보시면 뷰가 414뷰밖에 안 되죠. 2달 전에 올라갔거든요. 414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크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유튜브에.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사실은 잘 보는 또 유튜브가 있어요. 요즘에. 정부에서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열심히 봐요. 뭘까요? 국방 홍보원에서 하는 국방 팁인데 이게 너무 재밌어요. 왜냐하면 역사 얘기를 하고 전쟁사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패널들을 너무 다양하게 꾸리고 너무 패널들이 재밌게 얘기도 하고 컨텐츠도 너무 다양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두 군데의 차이점을 보면 그냥 시리 오브 달라스는 그냥 자기네들 홍보 차원에서 그냥 만드는 거죠, 영상을. 그러니까 재미가 없죠. 근데 이런 국방팁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것들은 컨텐츠 자체가 정말 재밌고 정말 사람들이 흥미를 끌만한 정말 이게 교육적인 것도 되고요. 저는 여기 보시면 역전다방 이거 정말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기다렸다가 보는데 이 태평양 전쟁 지금 다루고 있어요. 전쟁사를 다루면서 거기에 나오는 무기들, 거기에서 각 그 나라들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그걸 보면서 굉장히 많은 배움도 얻고 그 다음에 이 패널들의 이 티키타카를 보면서 너무너무 재밌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기획이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대부분의 정부 조직이 그런 거 잘 못해요. 특히 이제 이 로컬 가버먼트는 좀 하기 힘들잖아요. 그런 거를. 그러니까 이런 거를 포인트를 잘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몸이 건조하고 사람이 없는 이런 사이트들, 이런 유튜브가 나오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해야 되느냐? 커뮤니티에 왜 그 사람들이랑 이런 걸 해야 되느냐 보면
그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면 이 일반 사람들이 이 조직이 뭐 하는 데다 친밀감을 일단 가집니다. 그 심리적인 거리감이 줄어들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조직이 하는 일에 대해서 서포트가 가능해져요. 그렇게 되고 그래서 이 이런 특히 정부 조직이 이런 시민분들과 뭐 할 때 좋은 분위기가 조성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해서 이제 이런 소셜미디어라든지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좀 전략적으로 셋업을 해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게 이제 제 연구도 하고 그동안의 이제 경험이랑 뭐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그런 조언을 조금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코로나 시대에 이 커뮤니케이션. 이거 너무 중요한 얘기고 사실은 이것만 연구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미국에서 이 백신을 이건 꼭 맞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버먼트가 하니까 난리가 났어요. 이거 뭐 비헌법적이다. 뭐 내 몸을 가지고 뭐 니네가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말하면서 막 앞에 나서서 막 이렇게 막 시위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미국이. 이랬는데 왜 이런 걸 했을까? 물론 커뮤니케이션만 잘못돼서 그런 거는 아니겠죠. 근데 어느 정도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못했기 때문에 더 촉발시킨 요인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 이 커뮤니케이션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컨텐츠를 쓰느냐 그리고 그거를 어떤 미디어에 태우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이 나올 수 있는데 그게 똑같이 효과가 똑같지 않고 그 효과가 모든 사람들한테 똑같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특히나 이런 어떤 그런 팬데믹 상황에 있어서는. 왜냐면 그걸 받아들이는 일반 국민분들의 상황이 너무나 다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 오른쪽에 피규어를 보시면 일반적으로 사람이 있다고 보시면 백신을 맞는 사람과 안 맞는 사람이 있겠죠.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겠죠. 그러면 백신을 맞는 사람들은 오케이. 근데 안 맞는 사람은 왜 안 맞지? 하고 이제 봤더니 이제 학자분들이 이제 정리를 해놓으신 건데 어떤 사람은 백신 문제 있는 거야 이러면서 뭔가 의문점을 여기에 두시는 거죠. 백신은 예를 들어서 뭐 있었죠? 빌 게이츠가 뭐 거기 안에다 칩을 넣었다 그랬나요? 뭐 그런 거 믿는 분들이에요, 이분들. 그 다음 두 번째는 저거 안전하지 않을 것 같은데 나 조금 있다가 맞으면 안 되나? 조금 겁나는데? 약간 이런 사람, 주저하는 사람들. 세 번째는 백신이 있는 것조차 몰라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또 미국에서 인종적으로 딱 보니까 이 사이언스에 대한 이제 믿음을 봤더니 인종적으로 아시안 사람은 가장 믿습니다. 그 다음에 화이트가 있고 히스패닉 있고 블랙 안 믿어요. 그 다음에 폴리티컬 트러스트를 보면 이제 정치권에 대한 믿음을 보면 블랙이 엄청 낮게 나와요. 이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너무 큰 거죠. 그 이유는 뭐 자명하죠. 사이언티픽 트러스트는 옛날에 저희 지금 IRB라 그랬고 연구하면은 무조건 이제 승인받아야 되는 절차가 있잖아요. 사람 대상으로 할 때. 옛날에 그런 게 제대로 안 돼 있을 때 흑인을 대상으로 막 그런 의학 실험 같은 거 옛날에 했어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아프리칸 아메리칸 이분들이 그런 걸 못 믿는 거예요. 그런 게 역사적으로 있고.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너무나 이제 탄압도 많이 받았고, 그 노예제부터 와가지고도 뭐 계속, 사실 지금까지도 그러죠. 제가 살고 있는 텍사스도 무슨 사전 투표를 하려면 사전에 등록을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해놓고, 막 그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이걸 만들어서 이 아프리칸 아메리칸 이분들이 투표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자꾸 만들거든요.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자꾸 이런 정보를 못 믿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얼마 전에 제가 CDC 웹사이트에서 받은 건데 이게 이제 부스터를 맞은 거거든요. 이제 보면은 부스터는 왜냐면 옵션이에요. 자기가 맞고 싶은 사람만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보면은 에이시안이 가장 높게 맞았죠. 이런 걸 보면서 이게 인종별로 많이 다르구나. 이런 거를 알게 되는데
사람들이 그러면 정말 가버먼트에 대해서 얼마나 못 믿느냐. 역사적으로 계속 내려갔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정부를 안 믿거든요. 지금. 그런 게 있고. 그런데 왜 그러면은 정부를 못 믿느냐라고 봤을 때는 아까 이제 인종적으로 이렇게 봤듯이 그냥 그 사람 자체가 못 믿는 그런 특성들이 있는 집단분들이 있으세요. 특정 레이스라든지 특정 젠더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조금 덜 믿을 수 있고 더 믿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프로세스 베이스는 얼마나 이제 정부랑 이제 이 서로 뭔가 인터랙션 중간에 뭔가를 주고받고 하는 뭔가가 있느냐 그런 게 많을수록 아무래도 믿음이 올라가는 거죠. 정부랑 대화를 많이 하고 정부에서 뭔가를 할 때 뭔가 나랑 뭔가 내 의견도 반영이 되고 막 이러면 뭔가 더 믿을 수 있다라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거는 그냥 정부에 대한 이미지예요. 이미지. 이 조직, 이 제도 자체에 대한 그런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예상, 예측, expectation. 정부는 뭘 해야 돼 라고 자기가 생각했을 때 그걸 정부가 잘하면 잘한다고 생각하고 믿는 거죠. 어떤 이런 것들.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차원의 이제 그 트러스트 이슈에 대한 이제 그런 분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프로세스 베이스드 이제 트러스트 이게 이제 커뮤니케이션이랑 많이 관련이 있을 것 같고 왜냐면 이 특히 코로나 시대 때 이게 막 못 믿는 사람들 엄청나게 늘어나고 이걸 정치적으로 또 엄청나게 이용을 당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인포된 그 제대로 된 그 정보가 제대로 나가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엉뚱한 거 믿고 그걸 바탕으로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깨지고 이런 것들이 사실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지금 똑같이 한국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았고 그러는 가운데 이제 그런 어떤 인종적인 차이도 있고 그러니까 모든 게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어요. 미국에서는. 근데 이런 걸 조금 타개하기 위해서 정부들이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CDC 같은 경우도 매일같이 뭐 브리핑도 하고 뭐 뉴스에도 나오고 많이 이제 페더럴 차원에서도 많이 하지만 사실 이제 이런 이제 주정부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카운티라든지 시티 요 레벨에서도 하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요 헬스 관련된 거에 이 법적 테두리 자체는 카운티 레벨로 움직입니다. 이런 어떤 행정명령이라든지 이런 것도 카운티별로 움직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카운티에서도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그동안 했어요. 코로나 관련해서. 그래서 웹사이트들 같은 데 들어가 보면 이제 관련된 뉴스도 막 링크 걸어놓고요. 그 다음에 우리 카운티에 몇 명이 뭐 새롭게 확진자가 됐고 몇 분이 돌아가셨고 뭐 몇 명이 더 나았고 병원에 있는 사람 몇 명이고 이런 통계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백신에 대한 정보도 많이 알려주고 뭐 FAQ도 있고 그 다음에 뭔가 클릭하면 백신에 대해서 더 많이 알 수 있게끔 해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주사 맞는 것도 백신도 이제 카운티 레벨별로 이게 다 이루어졌거든요. 거기 가면은 백신을 뭐 맞게끔 예약할 수 있는데 그런데도 다 연결이 카운티에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다 풀렸으니까 어디서든 맞을 수 있으니까 장소 알아볼 수 있게끔 쫙 맵에다가 보여주는 것도 다 카운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PCR 테스트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여러 가지 government order 행정명령 같은 거 그 지역에 그런 것들도 다 이 웹사이트에 다 많이들 올려놓고요. 소셜미디어도 카운티가 운영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거기에서 많이 이제 정보도 알려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모든 카운티가 다 똑같이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이제 텍사스에 있으니까 텍사스 연구를 하는데 텍사스의 카운티가 몇 개냐면 254개가 있습니다. 진짜 많아요. 예. 근데 이 카운티들이 다 달라요. 다 달라서 이거 보면은 여기 킹 카운티라고 있죠. 여기 정말 미들 오브 노웨어예요. 여기 진짜 아무것도 없는 데거든요. 조그마한 카운티인데 여기 킹 카운티 가면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정보가. 코로나 관련된 정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달라스 카운티 달라스 한가운데 있고 가장 큰 카운티인데 여기 보면은 이게 전부 다 여기 클릭하면 다 코로나 관련된 막 들어가서 다 볼 수 있어요. 이 달라스 카운티가 하는 일들을 다 볼 수 있게끔 이 안에 들어가면 각각 웹사이트가 다 열려요. 그러니까 모든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담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많이 다르고요. 인종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화이트 분들 중에서 이제 풀리 백신 2개 다 맞은 분들 퍼센티지를 이렇게 해봤더니 요게 이제 진할수록 더 많이 맞은 거예요. 그 큰 도시는 당연히 많이 맞았고 요런 데는 이제 안 맞는 거죠. 여기는 이제 보수분들이 많으시고요. 텍사스 굉장히 보수적인 주잖아요. 시골로 가면 굉장히 보수적이거든요. 뭐 여기서 저기 밑에 어디 시골로 내려가면 예전에 그 대통령 다시 뽑았을 때 2년 전에 했을 때는 진짜 그 뭐 트럼프 대통령 이거 막 트럭에다가 이렇게 막 달고 다니는 차들이 그렇게 많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거. 근데 보시면 이 화이트하고 바이팍이라 그러는데 바이팍은 뭐의 줄임말이냐면 이제 블랙, 인디지너스, 앤 피플 오브 컬러 해가지고 이제 화이트 빼고 나머지 이제 그런 색깔이 있는 분들, 인종들 다 모아가지고 바이팍이라 그러는데 여기랑 조금 이렇게 진한 부분이 좀 다르지 않으세요? 그죠? 진한 부분이 다르게 보이시죠? 이게 이제 또 틀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여기에 뭐 저희가 요거는 지금 하고 있는 연구인데 뭐 테이블을 가지고 오지는 않았지만 보면은 이제 어떤 커뮤니케이션에 따라서 이 인종별로 이 사람들이 정말 백신을 더 많이 맞았는지 이거를 좀 규명을 해봤거든요. 찾았는데 확실히 어떤 그 웹사이트에다가 뭐 올려놓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크게 도움이 안 돼요. 크게 뭐 이렇게 막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게 뭐가 있냐면 행정명령을 많이 올려놓은 데 있잖아요. 거기는 아프리칸 아메리칸들, 이제 블랙 피플들 이분들이 오히려 백신 안 맞아요. 그러니까 행정명령을 홈페이지에 올려놓는다라는 것 자체가 그거 올려놓는 게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걸 그렇게 중요하게 올려놓을 정도로 그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카운티가. 굉장히 그 엄격하게 한다는 거죠. 행정명령을. 그 말인즉슨 아프리칸 아메리칸 이분들은 정부에 대한 그 믿음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 안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근데 소셜미디어는 조금 이제 좀 활용 가능하다. 근데 모든 인종한테 다 영향이 있진 않다. 화이트한테는 영향이 있다. 근데 뭐 다른 인종들한테는 관련이 없고 그러면 에이시안들은 되게 많이 맞으시잖아요. 백신을 여기서. 맞았는데 그러면은 도대체 왜 맞는 거야? 이게 또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막 궁금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아, 이분들은 정부랑 상관없이 그냥 이게 중요하니까 맞는구나. 아니면 에이시안 나라들이 좀 그동안 이제, 좀 정부에 아무래도 좀 수능적입니다. 하라고 하면 잘 따르고요. 그래서 아마 특별히 뭔가가 없어도 열심히 따라 하지 않았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지방 정부들도 그 뭔가 어쨌든 커뮤니티에 계신 이런 국민분들하고는 이 페더럴 레벨보다는 가깝잖아요. 그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다르게 해야 된다는 거죠. 똑같이 하고 그냥 거기 있는 거 그냥 전달만 해서는 효과는 전혀 없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거는 인종별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인종별로 또 다른 방식의 커뮤니케이션을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거를 이제 저희가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얼마 전에는 그 백신 처음 나왔을 때는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 로인컴 분들이 계시는 그 동네 가면 이분들이 백신을 예약을 해야 되는데 예약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미국에는 아직도 인터넷 안 되는 분들 많으시고요. 컴퓨터 없는 집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못하면 못 가요. 예약 어디서 하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저소득층이 동네에 어떻게 하냐면 그 지방정부에서 그런 걸 이제 학생들이나 이런 젊은 친구들 volunteer를 받아가지고 이 친구들이 컴퓨터랑 테이블을 들고 아파트 단지 입구 같은데 쫙 펼쳐놓고 동네 주민들이 오시면 백신 그거 했냐고 물어보고
아, 나 안 했는데? 그러면 일로 오시라고. 내가 도와드리겠다. 그래서 아예 그냥 그 등록을 해주는 그런 것들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노력들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보면 아프리칸 아메리칸 이분들은 확실히 이제 본인 커뮤니티 그 안에서 얘기하는 것만 좀 믿는 경향이 있어요. 정부가 얘기하는 것보다는 뭔가 친한 친구, 그 다음에 그 동네에서 좀 빅마우스, 이런 분들의 의견을 더 따를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지역에서 이렇게 좀 이제 리더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 마지막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작년 여름에 이제 한국 케이스를 공부를 하면서 그 보건복지부 손영래 이제 대변인분 제가 인터뷰를 했어요. 했는데 그때 참 재밌는 그 의미 있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한국이 대응 되게 잘했다고 했잖아요. 대응 되게 잘해. 이제 그런 그분들만 얘기하면서 어떻게 그러면 매일같이 상황이 시시각각 바뀌는데 그럼 그걸 어떻게 이 많은 정부 조직들이랑 어떻게 대화를 하셨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매일 아침에 그 회의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아침에 9시인가 뭐 이때부터 하는 거예요. 화상으로. 그러면 뭐 전달을 하는데 그래서 최대 뭐 거의 뭐 1000명, 2000명까지 들어온 적도 있었대요. 그 미팅에. 각 그 로컬 거버먼트까지 다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그러면 거기 장만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아주 일하시는 직원까지 다 들어오신다고. 그분들이 물론 투웨이 커뮤니케이션은 안 돼도 적어도 매일같이 바뀌는 상황에 대해서 똑같은 메시지는 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게 똑같은 그 정보를 나도 알고 너도 알고 그래야지 같이 빨리빨리 움직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좀 좋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아침에 했고 그래서 그게 어떤 통일된 메시지가 똑같이 전달이 됐기 때문에 조금 도움이 됐다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한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커뮤니케이션은 이제 어떤 그런 정부에 우리는 이제 중앙 정부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로컬 거버먼트 요 사이에서의 커뮤니케이션 요 문제도 또 앞으로 또 많이 다뤄져야 될 커뮤니케이션 문제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네, 굉장히 많은 얘기를 막 숨도 안 쉬고 지금 거의 다 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다 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